차가운 파출소 바닥, 낯선 지갑 속 사진 한 장. 20년간 저는 지독한 가난을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위해 저는 절뚝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건넨 낡은 지갑,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은 그의 유흥을 위한 핑계였습니다. 오랜 연극에 막을 내리기 위해 저는 파티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노동자는 없었다. 모두가 나를 낯설게 쳐다봤다. 여보, 파티는 끝났어. 그게 마지막 잔이 될 테니까. 돈은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가장 무서운 거울입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만 빼고 모든 것을 숨긴 채 자그마치 20년이 아는 세월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연기했고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제 존재를 지워왔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시작은 어쩌면 아주 작은 의심 혹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배신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20년간의 긴 연극과 그 처절했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짓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제법 큰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소위 말하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돈은 버는 족족 통장에 쌓여갔습니다. 제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제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며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고 명품 시계와 맞춤 양복으로 치장한 채 비즈니스 미팅을 주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제 결정 하나에 수십억의 돈이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완벽한 성공의 화신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늘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황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것인지 아니면 제 지갑의 두께를 보고 웃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농담에 웃어주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늘 개상하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제 곁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저는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욕망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특히 연애는 더 심각했습니다. 몇 번의 연애는 모두 깊은 상처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제가 프로포즈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난 것이었죠. 두 번째 여자는 더 교묘했습니다. 2년간 순수한 사랑을 속삭이며 제 곁을 지키다가 결국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수억 원의 현금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그 기억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 밖에 꺼내기도 싫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이용당하기 일쑤였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입술은 뒤돌아서면 제 재산을 계산하는 계산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넓은 펜트하우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내 돈이 아닌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즐기면 되지. 라고 했고, 가족들은 재산이 많으면 그런 일도 있는 거다. 익숙해져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처럼 순수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저라는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극에 달했을 무렵 저는 운명처럼 아내를 만났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찾았던 작은 봉사단체였습니다. 사실 그 봉사단체도 제가 후원하는 곳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조용히 뒷일만 돕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니까요. 처음 그녀를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월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주최하는 무료급식 행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국자로 국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수수하고 단아한 모습.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맑게 빛나던 그 사람.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식재료 박스를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고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제게 미소 지었을 때 제 심장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맨몸으로 그녀에게 달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빠짐없이 그 봉사단체를 찾았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였지만 주말이면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은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식재료를 나르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함께 뒷정리를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주말마다 묵묵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릴 적 사고로 왼쪽 다리를 조금 저는 평범한 남자로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남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 큰 지장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장애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졌고 그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배경이나 재산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돈이 많거나 잘생긴 사람보다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라면? 혹시 이 사람만은 진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제 어설픈 농담에도 아이처럼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절뚝이며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면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무사히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라며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관심과 배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계산도 욕망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호의와 따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첫 키스를 나눴던 날,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 함께 걸었던 한강변 산책로의 석양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의 따스함, 그녀의 미소를 바라볼 때의 행복감.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다를까? 내 재산을 알게 되어도 변하지 않을까? 혹시 지금의 순수한 모습도 연기는 않을까? 과거의 상처들이 만들어낸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제 진짜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완벽한 행복이, 그녀의 순수한 사랑이 돈이라는 불순물 때문에 한순간에 변질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밤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평범한 남자로 남아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하지만 제게는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지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그녀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그때는 진짜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망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마지막 의심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제 인생을 건 아주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연극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제 모든 재산을 비밀리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제 이름은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을 구했고 낡은 리어카와 작업복을 구입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 가장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숨겨왔던 게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남은 건 작은 빚뿐이죠.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도 없고 어릴 적 다치니 다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요. 리어카를 끌고 채소를 파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줄 수 없지만 내 진심과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고생길을 걸어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제 초라한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당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었던 거예요?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돈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고,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부서져도 좋다고, 평생을 함께 해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사랑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증명해보는 거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착각이자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의 입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스스로가 만든 환상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도 소각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고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가까운 몇 명만 모여 간소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고 저는 평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제가 말하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단칸방은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미리 구해둔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고 여름이면 눅눅한 습기가 벽지를 적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방 밖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고 부엌이라고는 작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는 척 연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제 비밀 사무실로 가서 회사 업무를 처리했지만 아내에게는 새벽 시장에 채소를 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며 땀 흘린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옷에 흙먼지를 묻히고 파김치가 된 얼굴로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기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리어카를 구입해서 아침마다 끌고 나갔고 저녁이면 정말로 채소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일부러 흙을 묻혔고 이마에는 땀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와 청소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뻐근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는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단칸방은 제가 아내 몰래 마련한 것이었고 제가 끌고 다니던 낡은 리어카도 심지어 아내가 일하던 식당도 사실은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식당 주인에게는 거액의 돈을 주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아내가 일하는 동안 절대 편하게 대하지 말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안쓰럽다며 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는 그 순간에도 제 다른 세상에서는 수백억의 자산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여보, 우리 언제쯤 이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조금만 참아요. 열심히 일해서 꼭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가요.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이렇게 살다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가난한 삶 속에서 느끼는 그녀의 진심이 너무나 소중했고 동시에 더 완벽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기쁨과 동시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야 하나? 아이에게까지 이런 가난한 삶을 물려줄 순 없잖아. 하지만 저는 결국 연극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익명 후 후원이라는 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유산되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이 너무 과해서 그런 거라며 자책했고 저는 밤새도록 그녀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벌인 이 연극이 너무나 잔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가져요. 그때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요. 그녀의 강인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고 동시에 죄책감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삶이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정성껏 기워 입고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채소를 사와
마법처럼 근사한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리어카에 채소를 가득 싣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길은 미끄러웠고 리어카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리어카 손잡이가 미끄러졌고 리어카는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쾅! 리어카가 뒤집어지며 채소들이 흙탕물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이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 피가 흘렀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채소들이 순식간에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빗속에 주저앉아 흙탕물에 뒹구는 채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절망감이 밀려왔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이어온 이 연극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우산을 받쳐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쳤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네요. 아내는 식당 일이 끝나 지친 몸으로 빗속에서 저와 함께 흙투성이 채소를 주었습니다. 피가 나는 제 무릎을 먼저 살피고 그녀의 손수건으로 지혈을 해주었습니다. 채소는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채소는 다시 구하면 되지만 당신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당신만 무사하면 돼요. 그녀의 뒷모습은 제게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함께 흙투성이가 되어 채소를 줍는 그 모습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흙 묻은 채소로 차린 저녁을 먹으며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떨며 잠들던 밤. 명절에 고향 가는 기차표 한 장 살 돈이 없어 단칸방에서 둘이 라면을 끓여 먹던 날. 아내의 생일에 케이크 대신 붕어빵을 사주며 미안해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저는 슬슬 이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이면 충분했습니다. 15년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고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의 단단했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7년째 되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살림에 지쳐서 그러려니, 세월의 무게에 무뎌져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가게 사장님 생신이라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왔다는 식의 그럴듯한 핑계에 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아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어딘지 모를 흥분과 상기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나 문자 올 때도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누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 하고 물으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추기 바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 동료가 내일 출근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제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외출할 때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화장이 필요해요 라며 수수한 맨얼굴로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성껏 빗어 넘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옷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신경 써서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요. 라고 했지만 그 옷들은 절대 식당 주인이 줄 만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20년간 봐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히 그녀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남 부동산 중개 이재훈 대표. 왜 아내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며칠 후 저는 그 명함에 적힌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바꿔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김은이라고 아시나요? 아, 김은희 씨요? 네, 알죠. 요즘 자주 오시던데요. 투자 상담 때문에요. 투자 상담? 우리에게 무슨 투자할 돈이 있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화장, 새 옷, 부동산 명함,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 눈빛.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어느 날, 저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도 진짜 행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이 아닌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오랜 불신이 만들어낸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아주 비참하고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짰습니다. 마지막 시험. 이것이 제 인생을 건 연극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인부에게 거액을 주고 부탁해 공사장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병원에 가서 두꺼운 깁스를 하고 낡은 목발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햇볕 아래서 몇 시간을 걸어 다니며 온몸을 땀으로 적셨습니다. 절뚝거리며 집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 아내는 기겁을 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리는 왜 그래요?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공사장에서 사고가 좀 있었어. 무거운 철근이 다리 위로 떨어져서 의사가 그러는데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 최소 3개월은 걸린대. 당장 병원비도 없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슬픔으로 일렁였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더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놓치지 않은 그 찰나의 흔들림,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모든 연극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가장 잔인한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며 아내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밤마다 다리가 아프다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을 지켰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점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이 하나 있어. 이 시계인데 이걸 전당포에 맡기면 급한 병원비랑 당분간 생활비는 겨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내민 것은 수십 년 된 낡고 값싼 손목시계였습니다. 물론 진짜 아버지의 유품은 아니었죠. 제가 이 연극을 위해 아주 오래전에 구해둔 서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초부터 이 시계에 대해 아내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손목에 차고 계셨던 시계라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아내가 이 시계 좀 오래됐네요.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돼.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팔 수 없어.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물건이야. 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아버님 유품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봐요. 네. 저는 그녀의 반응에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마음씨가 있도록 고운 사람이라고. 잠시나마 그녀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끝나야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랑 나,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해. 시계는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저는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하며 시계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계를 받아든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다리가 이래서 거동이 불편하니 당신이 대신 전당포에 좀 다녀와줘. 미안해, 이런 부탁까지 하게 해서.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걱정 마요. 시계를 소중하게 손수건에 감싸쥐고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연극을 끝낼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리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놀란 얼굴,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올 기쁨의 눈물까지. 하지만 그것은 저의 가장 크고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김민준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여기 중앙파출소입니다. 혹시 지갑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지갑이라니. 저는 무심코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아내가 챙겨준 낡은 가죽 지갑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서 찾으셨나요? 어떤 분이 길에서 주워서 맡기고 가셨습니다. 파출소로 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지갑 안에는 현금 몇 푼과 신분증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찾아야 했죠. 파출소에 도착해 신원을 확인하고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도 내용물이 모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지갑을 열어보니 제 신분증과 현금 몇 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하고 생각하며 지갑을 접으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갑 가장 안쪽, 제가 평소에 가족 사진을 넣어두는 투명한 비닐칸에 낯선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지갑에는 원래 아내와 제가 단칸방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네. 누가 장난친 건가?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꺼내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낯선 남자와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품이었고, 배경은 누가 봐도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샴페인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아내의 손에 들려있는 샴페인잔과 그 옆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그 시계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 제 목숨보다 소중하다며 아내에게 건넸던 바로 그 아버지의 유품.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저는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으니까요. 20년간 쌓아온 제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 아내는 전당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물겨운 부탁과 아버지의 유품은 그저 두 사람의 유흥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라서요. 지갑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의 것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급하게 나오다가 제 지갑 대신 그 남자의 지갑을 착각해서 제 주머니에 넣어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깊은 관계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밤마다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힘들다고 신음할 때, 제가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파출소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20년간 가난한 노동자 역할을 하며 늙어버린 얼굴. 하지만 진짜 늙은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사진을 들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마지막 남은 신랏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근처의 허름한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종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젊은 여자가 손목시계 하나를 맡기고 가지 않았나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아, 1시간쯤 전에 어떤 부인이 오시긴 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여기 왔구나. 시계는 안 맡기고 그냥 가셨는데요. 낡은 손목시계 하나 가지고 오셔서 감정해달라고 하길래 봤더니 이건 거의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했죠.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요. 주인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고작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쓸데없이 유품이라고 호들갑을 떨어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는 화난 얼굴로 시계를 확 집어들고 나가버리셨어요. 욕을 하면서 실망한 표정으로 쓸모없는 늙은이. 주인의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혹시 그 부인이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글쎄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가던데, 아, 맞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야. 돈이 안 되는 쓰레기였어. 그냥 나갈게.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랬구나. 내 마지막 희망마저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아내는 시계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곧장 그 남자에게 달려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남편에 대한 걱정보다 당장 손에 쥘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당포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20년,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바쳐 그녀의 진심을 시험했던 그 기나긴 세월이 한낱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저만 유일하게 20년간의 거짓말 속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길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나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라.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꺼내라. 그리고 내 아내와 관련된 모든 재산 이동 내역을 추적해라.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그날이 온 거군요. 변호사는 20년을 기다려온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밤 강남 별장에서 파티가 있을 거다. 내가 직접 가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그 허름한 단칸방이 아니라 제 진짜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제 펜트하우스로.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단칸방에는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 남자와 함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자 20년 전의 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양복이 여러 벌,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그리고 진짜 제 아버지의 유품인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고고한 빛을 뿜어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20년 만에 입어보는 맞춤 양복엔 여전히 제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비밀리에 체형 관리를 해왔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손목에는 묵직한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끈을 조였습니다. 거울 속에 뒤친 남자는 지난 20년간 제가 연기했던 세상의 풍파에 찌든 초라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을 한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제 비밀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제 차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을 골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20년 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단칸방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우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복수를 위해 차를 돌렸습니다. 아니, 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제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아내가 친구의 파티에 간다고 둘러댔던 바로 그곳.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 돈으로, 제 명의로 구입한 별장이었고, 지금 그곳에서는 제 아내와 그 내연남이 제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역겨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간의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별장 앞에 도착하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높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경비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제 회사의 회장 명함이었습니다. 경비는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괜찮아. 조용히 안으로 안내만 해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정원을 거쳐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대치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의 중심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채 처음 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여왕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의 남자. 그의 손목에는 제가 건넸던 가짜 시계가 보란듯이 채워져 있더군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억 원짜리 진짜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제가 몇천 원짜리 가짜 시계를 자랑스럽게 차고 있는 남자를 보며 웃고 있다니. 아내는 파티 사람들에게 온갖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업도 엄청 크게 하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가남에 찌든 노동자로 살아온 제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제 아내.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파티의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차림, 제 시계, 제 분위기에서 풍기는 기품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그 남자의 앞에 섰습니다. 딱 1m 거리를 두고 아내는 저를 보고도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죠. 누구신데 실례합니다만 그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요. 저는 그 남자를 무시하고 제 아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차갑고 조용했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파티는 끝났어. 여보라는 단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양복, 시계, 구두,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을 마주쳤을 때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 모습은 또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삐식 웃으며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그 드레스 예쁘네. 내 돈으로 산 거지. 목에 건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근사하고. 그것도 내 돈으로 샀겠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샴페인 맛은 어때? 그게 마지막 잔이 될 테니까 마음껏 음미해도. 제 말에 파티장은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았죠. 아내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뭐야? 여보라니? 당신 같은 거지가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경호원 어디 있어? 남자는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죠.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마시고 있는 그 술,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번쩍이는 옷까지 전부 내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 이 별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놓아주며 품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 별장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란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파출소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이었죠. 사진을 그들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자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 아주 다정해 보이는군. 당신 지갑에 들어있던데 아마 내 아내가 실수로 내 주머니에 넣어준 모양이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다고 했을 때 기억나? 내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한테서 받은 아버지 유품이라는 시계를 들고 전당포에 갔어. 물론 전당포에 가기는 했지. 하지만 시계가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바로 당신한테 전화했더군. 그리고 이 호텔로 달려와서 샴페인을 터뜨렸지.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을 속아준 나를 바보로 하는 건가?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세차게 뿌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흩날렸습니다.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억 원의 돈들, 그 돈이 어떻게 이 남자에게로 그리고 각종 명품 구매에 쓰였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 떨어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별장, 강남의 아파트, 제주도의 펜션까지.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전속 조사팀이 며칠 밤을 새워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그 바보 남편이 또 다리 아프다고 신음하더라. 연기도 지겹네. 이게 당신이 그 남자한테 보낸 메시지야.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곧 이혼하고 우리 공식적으로 만나자. 그 남자 재산 다 빼돌리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이건 그 남자가 당신한테 보낸 메시지고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파티장에 흩날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당신만은 내 곁을 지켜줄 거라고,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착각이었더군. 당신이 원했던 건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돈이었을 뿐이야. 20년 동안 매일 밤 당신 발을 주물러주고 당신이 힘들까봐 내가 더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당신 웃는 얼굴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은 대체 언제까지야? 1년, 2년, 10년? 언제부터 나를 속이기 시작한 거지? 3년 전부터. 그 사람을 만난 게 3년 전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3년. 17년은 진짜였고 3년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배신은 배신입니다. 저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바로 이것들이었나? 이 화려한 파티, 번쩍이는 보석? 그래, 마음껏 누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와. 그 순간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과 경찰 몇 명이 파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은희 씨, 이재훈 씨, 두 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하지. 당신들 인생은 오늘 여기서 아주 처참하게 끝장났어. 저는 그 지옥 같은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내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20년이잖아요. 20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20년.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별장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20년의 사랑도 믿음도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저는 20년간의 기억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20년이라는 세월을 송두리째 짓밟은 죄였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모든 것이 그 남자가 시킨 일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현혹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녀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수억 원, 그녀가 직접 구매한 명품들, 그녀가 직접 보낸 메시지들, 그 모든 것이 그녀도 공범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탕, 탕, 탕.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길고 길었던 악몽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 깊게 파인 상처와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상적인 삶, 그게 뭔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20년간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정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부자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다시 사업에 복귀했습니다. 20년 동안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두었던 회사는 오히려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 자산은 20년 전보다 몇 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저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 단칸방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그곳. 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제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20년. 한 사람의 진심을 얻기 위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바쳤던 그 길고 긴 시간. 결국 제가 얻은 것은 서늘한 배신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 방법이 잘못되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시험하려 했던 제 오만함이 결국 이런 비극을 낳은 것이겠지요. 진실한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주는 것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부자인 모습을 보였다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20년간의 연극은 정말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작은 단칸방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와 있습니다. 저 멀리 제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낡은 집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연기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지만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비가 오던 날 함께 흙투성이 채소를 줍던 그 순간, 추운 겨울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서로를 꼭 안고 잠들던 그 시간들, 그것들이 정말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어느 순간까지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현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 결국 그녀를 변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어쩌면 돈은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가장 정직하고도 무서운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소박한 만족을 발견하고, 또 어떤 이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끝없는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 거울 앞에서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인생은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이제는 그럴 용기조차 없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연극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고 이 깊은 상처 또한 제 삶의 일부로 껴안고 살아가야겠지요. 어제 우연히 거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한때 저와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사랑은 진짜일까? 아니면 언젠가 저들도 배신을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상처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까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분명 진실한 사랑도 존재할 테니까요. 단지 제게는 그런 행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언덕을 내려가야겠습니다. 제 길고 외로웠던 연극은 이제 정말로 막을 내렸으니까요. 20년간의 거짓된 무대, 20년간의 외로운 독백,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다시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게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또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20년간의 고통스러운 연극이 제게 준 마지막 교훈이니까요. 제 길고 아팠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혹은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 언덕을 내려가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상처를 안고 후회를 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따뜻한 위로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의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세요. 시험하기 전에 먼저 믿어주세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